아, 진짜 이 국은 왜 이렇게 짜요? 사람 죽으라고 끓였어요? 아, 그러니. 미안하다. 내가 간을 잘못 맞춘 모양이네. 새벽 5시 반,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오늘따라 더욱 무거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아침 준비는 정옥의 몫이었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연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지도 벌써 몇 년째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정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거실의 전등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몸을 감쌌지만 정옥은 개의치 않았죠. 이미 몸이 이 시간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미역을 꺼내면서 정옥은 어제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또 한 번 불평을 늘어놓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미역을 찬물에 담가 불리는 동안 정옥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감촉을 느끼며 정옥은 자신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죠. 밥솥에 물을 맞춰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는 어제 담가둔 멸치가 있었어요. 정옥은 멸치 몇 마리를 건져내어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은근한 불에서 우러나는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죠. 이 냄새만큼은 정옥에게 여전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정옥은 불린 미역을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 하나하나에도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미역국을 끓여왔는지 세어본 적이 없었지만 아마 수천 번은 넘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엔 간을 조금 싱겁게 해볼까?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미역에서 고소한 향이 올라왔어요. 미역이 적당히 볶아지면 멸치 육수를 부어 끓이기 시작했죠. 국물이 끓어오르자 정옥은 조심스럽게 간을 맞춰갔습니다. 소금을 조금씩 넣어가며 국물 맛을 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정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느리 지연이 오늘은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지연은 정옥이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죠. 냉장고에서 김치와 반찬들을 꺼내어 작은 접시에 담는 동안에도 정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깍두기를 담으면서도 시금치나물을 그릇에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긴장이 되었어요. 정옥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6시 반이 되자 정옥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밥그릇과 국그릇,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배추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어제 무쳐둔 콩나물과 시금치나물까지 모든 반찬을 빠짐없이 상에 올렸죠. 정옥은 자신이 차린 상을 바라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7시가 되자 현우가 먼저 나타났어요. 정옥은 아들을 보는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잘 잤니?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네,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현우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그릇에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며 미역국을 큰 숟가락으로 떠서 올려주었죠. 많이 먹어라. 오늘도 회사에서 힘들 텐데.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옥은 아들이 첫 숟가락을 뜨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현우는 자신의 음식에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나온 지연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인상을 찌푸린 채였죠. 정옥은 며느리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연아, 앉아서 밥 먹거라. 미역국 끓여놨어. 지연은 대답 대신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그리고는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진짜 이 국은 왜 이렇게 짜요? 사람 죽으라고 끓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옥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급하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죠. 분명히 간을 맞춰서 끓였는데 지연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짠 맛은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 미안하다. 내가 간을 잘못 맞춘 모양이네. 정옥은 민망한 얼굴로 웃으려 애썼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도 위축되어 버렸죠. 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없이 물만 들이켰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어요. 정욱의 마음속에는 씁쓸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몇 년을 참고 살았지. 이젠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다. 아침 식사 내내 정욱은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침묵 속에서 정욱은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답을 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죠. 그날 오후 정욱은 거실 청소를 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 죽으라고 끓였어요? 그 말이 정욱의 가슴을 계속 찔렀습니다. 정욱은 소파 뒤편을 청소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지연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며느리는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정욱은 청소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매일 아침마다 이상한 음식 해놓고는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벽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정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죠. 오늘도 미역국이 얼마나 짠지 알아?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스러워. 그런데 남편은 또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편만 드니까. 정욱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욱은 마루 끝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지연의 통화를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요리하면 간도 제대로 못 맞추잖아. 그런데 매번 해놓고는 고마워하라는 식이야. 정말 숨막혀 죽겠어. 정욱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해온 모든 일들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자기 마음대로 해. 청소하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만 하고 빨래 개는 것도 옛날 방식이야. 정말 구닥다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구닥다리 시어머니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지연은 계속해서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는 것도 고마워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우리끼리 간단하게 먹고 싶거든. 왜 꼭 상을 차려놔야만 하는지 모르겠어. 정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담이었다는 말이었거든요.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닥다리 시어머니, 미쳐버릴 지경, 안 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말들이 끝없이 반복되었죠. 정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현우를 키워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옥은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정옥은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닥다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정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정옥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어제와 달리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계속 어제 들은 말들이 떠올랐죠. 정옥은 간을 맞추면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지연이 또 짜다고 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현우와 지연이 식탁에 앉았을 때 정옥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을 살피며 혹시 또 불평을 할까봐 긴장했어요. 다행히 그날은 별말 없이 식사가 끝났지만 정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회사에 가고 지연이 외출한 후 정옥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정옥은 어제 일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구닥다리일까? 정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굽어진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옥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찬 미래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해진 것일까요? 그래, 이제 정말 생각해 볼 때가 됐나 보다. 정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만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죠. 그날 밤 정옥은 또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단순히 상처받은 마음만은 아니었어요. 무언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옥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옥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전화 통화를 들은 후로 정옥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정옥은 평소와 다르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각종 증서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정옥은 이 서류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이었지. 정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며 작은 놀라움을 표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정옥 명의로 정리해 놓았던 것이죠. 집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땅, 그리고 여러 은행에 분산해 놓은 예금들까지 모두 정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계산기를 꺼내어 자신의 재산을 하나씩 계산해 보기 시작했어요. 집의 시세, 토지의 가치, 예금 잔고들을 모두 합쳐보니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정옥은 젊은 시절부터 유능한 사업가로 일하며 남편과 정옥이 평생 성실하게 모아놓은 재산이었고 절약하며 관리해온 결과였죠. 현우는 이걸 알고 있을까?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결혼 후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진명이나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었고 정옥의 재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옥은 오랜만에 외출을 결심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서 현재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정옥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집 시세가 요즘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부동산 사장은 컴퓨터를 열어 최근 거래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정옥이 살고 있는 동네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죠. 이 정도 평수면 지금 시세로 한 1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서 수요가 많거든요. 정옥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정옥은 부동산 사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다시 한번 모든 서류들을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자신의 재산 목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정책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총 재산이 이 정도라면 정옥은 계산 결과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옥은 재산 관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어요. 단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집안일에만 매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정옥은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현우와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고 지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현우야, 너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알고 있니? 정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도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고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건 아버지 명의 아니에요? 현우의 대답을 들은 정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현우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그 말을 듣고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 줄 몰랐네요, 엄마. 응, 너희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정옥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현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 것, 그리고
현우와 지연에게 집 명의에 대해 알려준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 같았어요. 정옥은 서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옥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공책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만들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재산 제대로 관리하기, 세 번째는 더 이상 참지 않기였어요. 정옥은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옥은 공책의 맨 뒷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보여주마. 그 글씨는 평소 정옥의 글씨와는 달리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거든요. 현우와 지연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정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강정욱 어르신이시죠?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셨던 분이시고요. 법무사는 정옥을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옥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정리해 놓았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각종 증서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도 알아보고 싶고요. 법무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의 재산 규모를 확인한 법무사의 표정이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옥은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최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만약 제가 집에서 나가고 싶다면 아들 부부에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집이 어르신 명의라면 언제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요구하면 무단 점유자는 퇴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옥은 진지하게 메모를 했어요. 명도 소송, 내용 증명, 퇴거 명령 같은 용어들이 낯설었지만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재산 관리를 위한 신탁 설정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재산 상속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옥은 법무사와 2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정옥은 법무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밟으면 제 아들한테 미리 알려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은 어르신이 하시는 것이죠.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상담 내용을 정리한 메모와 필요한 서류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정옥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은 동네 부동산에 한 번 더 들렀어요. 지난번과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혹시 전월세로 나갈 만한 작은 집 있을까요? 혼자 살 수 있는 정도로요. 부동산 사장은 정옥의 요청에 몇 가지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이었어요. 정옥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 몇 개를 골라서 연락처를 받아두었습니다. 언제쯤 이사를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준비는 해두려고요. 정옥은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몇 군데 집을 직접 보러 다니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세 곳을 둘러보았는데 그중 한 곳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법무사 상담, 새집 알아보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정옥은 조용히 관찰했어요. 지연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현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옥이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죠.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아마 정옥이 평소와 다르게 외출이 많았던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녔어. 정옥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굳이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현우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옥은 방에서 오늘 받아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해준 절차들, 새집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적어 나갔어요. 공책의 실행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할 집 확정하기, 두 번째는 법적 서류 준비하기, 세 번째는 실행 시점 정하기였어요. 정옥은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세워나갔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인 실행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한 달 후를 목표로 잡기로 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하겠지.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정옥은 침대에 누우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들, 새집을 보러 다닌 것,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더 이상 지연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정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어요. 새로 구한 아파트는 이미 계약을 마쳤고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옥은 마침내 결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새벽 5시 정옥은 평소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개인 물건들을 작은 가방 2개에 담았죠. 사진들,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정옥은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현우와 지연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현우야, 지연아. 어머니는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을 텐데 참아줘서 고마웠어. 앞으로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짧은 편지였지만 정옥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옥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펜을 놓았습니다. 6시가 되기 전에 정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우와 지연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미리 불러둔 택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정옥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몇십 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정옥의 마음은
의외로 홀가분했어요. 새로운 집에 도착한 정옥은 짐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점심도 혼자 간단하게 해 먹었는데 오랜만에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정욱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집에 편지만 놓여 있고 안 계시던데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현우야, 어머니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 편지 읽어봤지?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시지. 왜 혼자서 이런 결정을. 현우야, 어머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욱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현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연이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야, 현우야. 이건 지연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욱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명도 소송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생님, 강정욱입니다. 이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겠습니다. 법무사와의 통화를 마친 정욱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동네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이틀 후 현우의 집에는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우편을 받아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현우는 급하게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집 명의가 정욱 단독 소유라는 것과 현재 무단 점유 상태이므로 30일 내에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집 당신 이름 아니었어? 지연이 현우에게 소리쳤지만 현우도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퇴거 소송을 건 거야.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정욱의 이름으로 된 법적 문서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 어머니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 현우야. 어머니가 한 일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현우야, 어머니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젠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현우야,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이야.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욱의 말이 맞았거든요. 며칠 후 지연은 현우에게 따졌어요. 당신 정말 어머니가 이럴 줄 몰랐어?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야? 현우는 지연의 말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연의 행동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연아,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했나 봐. 뭘 너무 했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나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어. 지연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자신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정욱의 계획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지연은 여전히 집을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지연은 정욱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내고 있었고,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지연이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지연 씨, 오늘 오전 중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인사팀 과장이 찾아왔어요. 지연 씨, 회의실로 좀 와주세요.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지연 씨, 앉으세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도 선임되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사정이야 종종 바뀌는 일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로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는 강정욱 사장님입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정욱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분 성함이 강정욱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강정욱 대표님께서 오늘 오후에 직접 사무실에 오실 예정이에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자신이 아는 그 강정욱일까봐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사무실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새로운 대표가 오신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자신의 자리에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 정욱이었거든요. 정욱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냉정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전혀 집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강정욱입니다. 정욱은 직원들 앞에서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욱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정욱은 직원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연에게 대표실로 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격식적이었어요. 지연이 들어서자 정욱은 책상 뒤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정욱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지연 주임님이죠? 네. 그런데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욱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이곳에서는 어머님이 아니라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대표님. 그런데 정말로 저희 회사를. 그래, 인수했다. 며칠 전에 계약을 완료했어. 사실 이 회사는 내 친한 친구의 회사였고, 그래서 내가 널 여기에 추천해줬던 것이었다. 지금은 그 친구와 동업자이고, 정욱은 드디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예전의 따뜻함이나 친근함은 전혀 없었어요. 지연 씨, 인생은 결국 누가 끝까지 참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욱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욱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회사 일과 집 일은 별개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거예요. 네. 다만 앞으로는 더욱 긴장하고 일하셔야 할 것 같네요. 새로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거든요. 지연은 정욱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어요. 집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회사에서는 시어머니가 상사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연은 겨우 대답을 하고 대표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현우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회사 대표가 됐어. 이게 말이 돼? 현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그런 돈이 있었나?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모르겠어. 근데 정말로 대표실에 앉아 계셨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연아,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엄마가 단순히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게 아니야.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욱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연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정욱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욱이 대표로 부임한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업무 강도는 높아졌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지연은 매일 긴장 속에서 일해야 했죠.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정한 퇴거 기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현우와 지연은 여전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 화해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정욱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용기를 내어 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도 반성하고 있고 저도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현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단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지. 정욱의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 정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우야,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몇 년 동안 어머니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너도 알잖아.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정욱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이 그것을 묵인했다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현우는 지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엄마는 진심으로 화가 나 계셔.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색해. 현우는 깊게 생각해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지연은 현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탓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탓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지. 매일 아침 엄마가 정성스럽게 해주신 밥에 대해서 짜다, 맛없다고 불평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하시는 모든 일에 불만을 표현했어. 지연은 현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행동들을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지연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몇 년 동안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결국 견딜 수 없었던 거야. 현우의 말에 지연은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퇴거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정욱을 설득해 보기로 했어요. 정욱이 살고 있는 새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현우는 문 앞에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정욱이 문을 열었을 때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욱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현우야, 일어나.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가장 잘못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엄마한테 상처 드리는 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현우야, 어머니는 이제 결심했어.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럼 지연이는 어떻게 해요?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욱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지연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스스로 답을 찾을 거야. 어머니가 대신 해줄 일은 아니지. 그날 밤 현우는 집에 돌아와서 지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연아, 엄마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정말로 이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지연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까지 집을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 전세금도 없는데. 일단 월세로라도 작은 곳을 구해야지. 어쩔 수 없어. 현우와 지연은 그날 밤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우와 지연은 필요한 짐들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현우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엄마가 매일 아침 여기서 밥을 해주셨는데, 현우는 부엌을 바라보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정욱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현우와 지연은 고시원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욱이 대표가 된 후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나쁜 방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능력이 있으신 줄 몰랐어. 지연은 혼잣말을 하며 정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얕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정욱은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뛰어난 판단력과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회사 경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혼자 사는 생활도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어느 날 저녁, 정욱은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역국 한 그릇과 간단한 반찬들이 전부였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간을 맞출 필요도 없었고 불평을 들을 걱정도 없었거든요. 이제야 간이 딱 맞네. 정옥은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끓인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때 문 앞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하지만 택배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지연이었죠. 정옥은 편지를 받고 잠시 망설였어요. 몇 달 동안 현우나 지연과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편지가 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정옥은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어색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머니께 정말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릎 꿇고 빌고 싶지만 그 자격도 잃은 것 같습니다. 정옥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지연의 글씨체도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생활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시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정옥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회사에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회사 직원들 모두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고 저도 어머니의 경영 철학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옥은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즘 회사에서 지연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 지연의 진심이 더욱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지연 올림. 정옥은 편지를 다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지연이 변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역 언론사에서 정옥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평범한 주부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변신한 스토리가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정옥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욕을 참고만 살다 보면 결국 사람은 사라진다는 것을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신 건가요? 네, 저는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살기로 한 거죠. 인터뷰 영상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정옥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지연은 더욱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정옥이 단순히 화가 나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날 저녁 정옥이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지연이가 쓴 편지 받으셨죠? 응, 받았어. 엄마, 지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일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야, 어머니도 사람이야.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아. 알고 있어요, 엄마. 그래도 언젠가는. 현우야,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전화를 끊고 정옥은 다시 식사를 계속했어요. 미역국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연의 편지를 받고 현우의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정옥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어요.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지만 언젠가는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밥은 짠 것도 싱거운 것도 결국 혼자 먹는 게 제일 편하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남긴 편지가 식탁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아직은 용서의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열어두고 있는 정옥이었습니다.